네, 그럼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4회 걸쳐서 안드로이드 강의를 하게 된 김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 이 며칠 전에 또 컨디션 조절 잘못해서 감기 걸려가지고 제 이 옥구슬 같은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릴 수도 있지만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캐나다 온 지 7개월 정도 됐고요. 여기 컴퓨터 공부한 지는 1년도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삼촌 밑에서, 허영석 삼촌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게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정말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잘 미숙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알고 있는 거라도 알고 있는 지식이라도 공유를 하고자 이런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저도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부분이 이제 안드로이드 간단한 소개부터 약간 기능 정도까지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안드로이드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이제 왼쪽이 이제 아이폰이죠. 오른쪽이 안드로이드 핸드폰들이 있는데, 혹시 이 안드로이드 쪽에 접하게 되신 그런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계기가 있다면 안드로이드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싸서 했어요. 아이폰보다 싸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그저 이제 아이폰이 싫어서, 애플이 싫어서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한국 같으면 KT라는 회사에 이동통신 회사에 묶여가지고 지금 다른 이동통신 회사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 같은 거를 사용할 때 아이폰이 이제 매년 지불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마켓 같은 경우는 한번 돈을 내놓고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4월 한 달 동안은 안드로이드를 하고요. 아이폰은 이제 잠시 뒤에 접어두고 다음 달에 아이폰은 이제 더 유능하신 분이 아마 강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을 위해서 이제 사전 준비 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실화인데요. 캐나다 오기 전에 아는 분께서 전혀 이 업종은 다르지만 안드로이드 관련 회사에 다니시는 분인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몇 세대 언어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좀 얼토당토가 않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안드로이드는 C나 C++ 같은 랭귀지가 아니라 휴대용 단말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PC에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가 있듯이 스마트폰에 운영체제가 존재하는데, 그런 운영체제들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는 자바 언어를 이용하고 있고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바 개발하시던 분들이 많이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지금 여기서 자바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강의를 잘 듣고 오늘 집에 가셔서 다음 주까지 자바 공부를 꼭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자바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문법을 안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클립스라는 개발 툴을 사용하는데요. 이클립스 개발 툴이 플러그인 형태로 개발 도구를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도 있지만 공짜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라는 개발 툴을 이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안드로이드가 4가지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데 서비스, 액티비티,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콘텐츠 프로바이더까지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은 안드로이드 SDK까지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OHA, 그래서 오픈 핸드셋 얼라이언스의 약자로 개방형 휴대폰 단말기 연맹을 뜻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구글이 주도하에 하드웨어 제조사,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 그리고 이제 이동통신 회사들의 30여 개 회사들이 모여서 설립한 연맹으로서 이 연맹의 목적이라고 하면 이 회사들에서 나오는 지적 재산이라든지 소프트웨어들을 통합을 해서 일반 개발자들도 이용하기 쉽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OHA에 들어가 있는 이제 회사들을 보면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05년에 구글이 안드로이드 4를 인수를 하고요. 그 2007년에 OHA가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8, 2009년에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챌린지라는 대회를 열어서 타 플랫폼 개발자들을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많이 유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봤고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뭔지? 좀 봐요. 예, 맞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SDK 버전들인데요. 이 SDK 버전들의 특징이 현재 지금 이런 그림처럼 디저트 이름을 따서 찍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컵케이크부터 현재 이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보면 현재 이제 C부터 I까지 가고 있는데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버전이 지금 나오긴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거 맞추신 분에게는 이제 수량의 상품이 있다고. 진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작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젤리빈을 맞추셨으니까 젤리빈을 돌리시죠. 여기 더 아니, 저? 지금 약을 먹고 와요. 네. 정말 안 가르치네요. 네, 다음 버전이 젤리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 3월 30일 기준에 이 SDK 사용 현황입니다. 안드로이드 SDK 사용 현황인데 2.2 버전인 2.33 버전인 진저브레드 버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2.2 버전인 프로 버전이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특징을 대충 철저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다양하고 확장 가능한 컴포넌트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달빛 가상 머신이라는 이 JVM이라고 하죠. 자바 가상 머신과 유사한 가상 머신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달빛 가상 머신 이런 건 휴대용 단말기처럼 적은 메모리에서도 구동이 잘 되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오픈 소스의 웹킷 엔진을 사용을 해서 이 웹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D와 3D 그래픽 이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서 그래픽 환경을 잘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QLite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해서 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특징을 보시면 이제 AVI MP3 그리고 이제 JPG 같은 동영상이나 오디오 그리고 이미지의 이런 일반적인 포맷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다양한 포맷들을 지원해서 멀티미디어가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라든지 와이파이 같은 비휴대전화 무선 통신을 제공하고 있고 3G나 해외에서 많이 쓰는 GSM이나 엣지 같은 그런 통신 환경을 제공해서 어디서든지 네트워킹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센서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에뮬레이터를 제공해서 실제 디바이스 없이도 가능하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러고 이제 백그라운드 서비스까지 무리 없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소개는 끝났고요. 이제 설치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런 식으로 JDK부터 에뮬레이터까지 쭉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뭐 자바 개발은 어느 정도 다 해보셨다고 하니까 아마 자바나 JDK나 이클립스 정도까지는 깔려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도 안 깔려 있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먼저 설치를 하려면 자바 오라클 서버에 가서 다운로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최신 버전의 운영 체제에 맞게 다운을 받으시고요. 또 이제 지정 경로를 한 다음에 지정 경로를 정해서 다운로드를 받고 이제 이어서 JRE까지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잘 됐다는 화면이 뜨면 JDK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다음은 무설치 개발 툴이라고 하는 이클립스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클립스는 설치 프로그램이 없이 이제 이 zip 파일을 Rchip 해제를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개발 툴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클립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제 버전이 이렇게 있는데 현재 이제 3.5 버전은 최근에 이제 ADT가 업데이트 되면서 안드로이드 ADT라는 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3.5 버전에서는 호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6 버전부터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헬리오스라는 버전을 다운을 받게 되고요. 3.6만 되는 거예요? 아니요, 3.6 이상은 3.7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운 받으셔서 Rchip까지 풀면 바로 이제 이클립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이클립스가 플러그인 형태로 개발 도구를 확장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ADT라는 것을 통해서 개발 도구를 확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클립스를 여셔서 이 헬프라는 메뉴에 이 인터넷 뉴 소프트웨어죠.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현재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에서 애드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로케이션에 이 업데이트 받을 주소를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이제 이름은 마음대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아래 이 디벨로퍼 툴스라는 메뉴가 뜨는데 이제 다 뭘 체크를 해서 넥스트를 누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넥스트를 누르고요. 그러면 이제 설치를 할 텐데 이 부분이 조금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으시다면 제가 따로 빼왔습니다. 이 ADT랑 SDK를 메모리 카드에 따로 빼와가지고 바로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제 다음은 SDK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홈페이지 developer.android.com 이 android.com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SDK라는 메뉴에 이런 식의 이제 최신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SDK 뼈대만 다운로드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속에 이제 뭐 버전들은 ADT를 통해서 따로 또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DK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화면이 떴으면 계속 진행을 하고요. 혹시 이 화면이 안 뜨고 이제 not found가 뜬다든지 그러면 JDK부터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치할 경로를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SDK가 설치가 다 되면 이클립스랑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클립스의 윈도우 메뉴에 가보시면 스위프런트라고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이제 안드로이드라는 메뉴가 있죠. 그래서 이 안에 SDK 로케이션을 방금 설치했던 SDK 이 지정 경로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요. 이제 방금 제가 뼈대만 받았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SDK 매니저라는 걸 통해서 버전들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마 4주 동안 계속 2.1 버전을 쓰게 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메뉴 이 버전들이 최근 버전부터 이 1.5 버전까지 쭉 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알맞게 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인스톨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면 이제 Accept All을 누르셔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적어도 한 30분 이상.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담아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에뮬레이터를 한번 다운로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뮬레이터는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 AVD 매니저에 가보시면 이런 식의 빈 화면이 뜨시는데 여기서 이제 New를 누르십니다. 그래서 New 누르시면 이제 특별하게 이제 정의할 부분은 이제 이름하고 위에 이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밑에 타깃이란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안드로이드 SDK 버전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 프로젝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SDK 버전보다 같거나 항상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 타겟의 SDK 버전이 낮다면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죠. 그래서 스타트 버튼 누르고 런치까지 누르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디바이스 에뮬레이터 디바이스가 뜨는 걸 보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치까지 끝났고요. 이제 본 개발에 앞서서 이제 통과 의뢰라고 할 수 있는 이 헬로 월드, 헬로 안드로이드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안드로이드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상단 메뉴에 파일에 가보시면 U에 여기 이제 프로젝트 있죠.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안드로이드에 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라는 곳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처음에 첫 부분이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 되겠고요. 그 밑에는 이제 프로젝트가 존재 여부를 묻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저희가 이제 에뮬레이터보다 항상 높거나 같아야 한다고 했던 이 SDK 버전을 선택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네임이라고 하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네임에 지정되는 이름이 이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을 때의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패키지 네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정의를 하신 다음에 피니시를 누르면 현재 이런 프로젝트가 열리면서 밑에 폴더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폴더들을 하나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src라는 것은 이제 자바 파일을 저장하는 폴더로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편집을 한다든지 이제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젠 폴더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돼서 중요한 그런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 젠 폴더 아래에 r.java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r.java라는 파일은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리소스들을 자동으로 이 주소박스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수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을 하시면 안 되는 그런 폴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sh 폴더라든지 이 res 리소스 폴더는 리소스를 저장하고 있는 폴더로서 같지만 이 sh 폴더는 이 sh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res 폴더를 보시면 drawable이라는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폴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layout이라는 레이아웃 파일을 담을 수 있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values라는 스트링 문자열을 담는 폴더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라는 XML 문서가 있는데 이것은 애플리케이션의 이 정보를 담고 있는 컴포넌트들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XML 형식의 문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 한번 예제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클립스 가셔서 이제 파일이 있죠. 거기서 이제 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누르신 다음에 저희가 헬로 안드로이드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시고 2.1 버전을 선택한 다음에 넥스트까지 하고 이제 패키지 네임은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보셨던 이런 식의 src라든지 젠 폴더 그리고 이제
SH 파일이 있죠. 폴더가 있고 그리고 이제 RES 폴더까지 있는데 이 src에 가보시면 이미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자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뭐 액티비티를 선급받는다든지 뭐이 온크리에이트라든지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할 텐데요. 이 set 컨텐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 set 컨텐츠라는 것은 set 컨텐츠 뷰는 이 XML 문서를 이 액티비티가 실행이 될 때 메모리상에 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r.layout.main이라는 게 메모리상에 이제 실행이 되면서 이 화면에 띄워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제가 한번 이걸 실행을 해서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먼저 보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실행이 된 화면인데요. 위에 보시면 이 헬로 월드라고 나오고 그 위에 이제 그 해당 방금 보셨던 액티비티 이 이름이 자동으로 적혀 있는 화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화면이 현재 이 r.layout.main이라는 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에 있냐? 이 아래에 RES에 이 레이아웃 폴더에 가보시면 mai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XML 파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아래에 메뉴가 두 개가 있는데 이 main.xml이라는 게 코드가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그 왼쪽에 그래피컬 레이아웃이 이 코드에 해당하는 UI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가 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든지 뭐 텍스트 뷰 이런 거는 이제 뒤에서 다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 밑에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속성에 여기 보시면 이제 헬로우라는 이름으로 낸 스트링을 참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자체도 뒤에서 이제 다 알게 될 텐데요. 이 헬로우라는 스트링이 어디에 있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values라는 파일에 이 strings XML을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헬로우 이름도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봤던 이런 문자열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이 부분이 이렇게 스트링으로 여기서 지정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r.java라는 파일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main XML에서 사용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이 main XML이 이 r.java의 또 레이아웃으로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자바 파일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됐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서는 뭐 액티비티라든지 온크리에이트 메소드라든지 뭐 레이아웃 이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r.java 파일에 저장이 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스트링이 r.java에 등록이 되고 프레젠테이션까지 간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이제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제대로 개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다 보면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전환이 된다든지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뜨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사용자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유저 인터페이스에 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며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4개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그리고 이제 콘텐츠 프로바이더까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아볼 부분이 가장 많이 쓰이는 그리고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에 많이 이제 필수 요소로 들어가 있는 이 액티비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액티비티는 하나의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플리케이션에 10개의 화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제 즉 그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이 10개의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예를 들자면 10장의
만화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 면의 종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가 그 열 면의 종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 면의 종이가 모여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는 그런 거를 쓸 텐데요. 이제 이 액티비티가 생성을 하면 소멸을 한다고 하는데 이 생성부터 소멸 과정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이프 사이클을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시느냐에 따라 이 액티비티 이해를 정말 빨리 끝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이 7가지의 이제 메서드 이벤트에 해당하는 콜렉 메서드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 이 액티브 상태라는 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퍼즈 상태인 일시 중지 상태가 있는데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이 현재 액티비티가 다른 액티비티에 의해 포커스는 뺏겼지만 완전히 이제 다 가려지거나 투명하게 된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스톱 상태에 갔을 때는 이제 현재 액티비티가 다른 액티비티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게 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제 뒤에서 예제를 통해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가지 콜백 메서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크리에이트 메서드라는 건 액티비티가 처음 실행될 때 딱 한 번 호출되는 메서드로서 이제 여러 뷰라든지 데이터를 이 리스트에 지정을 하게 되는 그런 메서드이고요. 이제 온스타트 메서드는 이 액티비티가 사용자에게 보여지기 직전에 호출되는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리즘 메서드는 이제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기 직전에 호출이 되는 메서드인데 이 액티비티 스택 위에서 가장 윗부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호출되는 메서드가 이 온리즘이라는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퍼즈 메서드는 이 현재 액티비티에서 다른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기 직전에 호출되는 메서드로서 이제 다른 액티비티가 전혀 실행이 안 되겠죠. 이 액티비티가 이 호출 메서드가 실행이 되지 않는 한은 다른 액티비티가 실행이 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온스탑 메서드는 이제 완전히 현재 액티비티가 다른 액티비티에 의해 완전히 가려진 상태고요. 그리고 온 디스트로이 메서드는 이 메서드를 통해서 액티비티가 종료가 되고 빠져나오는 그런 호출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온 리스타트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온 리스타트 메서드라는 것은 이 온 스탑 상태인 이제 다른 액티비티가 완전히 가려버린 상태에서 다시 호출이 될 때 호출되는 메서드로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온 스탑 상태에서 이제 다른 액티비티가 종료가 되고 원래 이전 액티비티가 실행이 된다면 온 리스타트 메서드를 통해서 다시 온 스타트 메서드가 실행이 됩니다. 온 크리에이트는 딱 한 번만 실행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실행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지금처럼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켜서 이제 메인 액티비티라는 화면을 띄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온 크리에이트 메서드부터 온 리즘 메서드까지 이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액티비티를 이동을 하게 제가 이제 지정을 해놓은 건데요. 이제 이 퍼즈 상태라는 게 완전히 이 이전 액티비티를 가리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이 반투명으로 보이게 되죠. 이제 이런 상태일 때 온퍼즈 상태라고 합니다. 이 상태를. 그렇게 되면 이 원래 메인 액티비티는 온 리즘 메서드에 있다가 이제 온퍼즈 메서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새로 실행이 되는 이 반투명 액티비티라는 것은 이제 처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온 크리에이트 메서드부터 온 리즘 메서드까지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종료를 하고 반투명 액티비티를 종료를 하고 현재 액티비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반투명 액티비티는 현재 이전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온퍼즈 메서드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온퍼즈 메서드에 있던 메인 액티비티는 다시 온 리즘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종료가 되는 이 반투명 액티비티는 온 퍼즈 메서드를 호출했다가 그리고 이제 온 스탑
그리고 온 디스트로이까지 해서 종료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온 퍼즈 상태를 한번 봤고요. 질문해도 되나요? 예, 예. 반투명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앱이 돌다가 예. 또 다른 걸 또 실행시키면은 이제 그게 다른 게 옆에 이제 위에 뜨잖아요. 그럼 그게 반투명 상태 밑에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뒤에 액티비티가 안 보이게 되면 그때 이제 그 온 스탑 메서드까지 가고요. 온 스탑 이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스탑 상태가 되고요. 이제 방금 보인 것처럼 이 액티비티가 보이긴 하는데 이전 액티비티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다른 액티비티가 실행이 돼서 덮긴 했지만 뒤에 액티비티가 보이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게 예를 들면 실제로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예. 전화를 하려고 예. 그 다이얼 패드를 딱 누르면 유튜브는 하나도 안 보이고 다이얼 패드가 위에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온 스탑 상태가 되겠죠. 예, 뒤에 이 화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럼 화면이 겹쳐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이얼 패드 같은 게 살짝 뜬다든가 뒤에 화면이 살아 있고요. 다이얼로그 뜬다든가 뭐 팝업 알람 메시지가 뜬다든가 그런 게 반이죠. 그러니까 뒤에는 남아 있고 위에 조그만 게 다시 뜨는 거잖아요. 뭐 광고 같은 건가요? 뭐 그런 식이죠. 예. 알았습니다. 지금 세이브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말하는 거죠? 따로 예. 스위치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금 똑같은 거로 지금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스탑 상태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가려지게 되면 이 메인 액티비티가 온 리즘에 있던 액티비티가 온 퍼즈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 풀스크린이라는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면서 이 메인 액티비티는 온 스탑 메서드로 호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화면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이제 이 풀스크린을 종료를 하게 되면 다시 이 풀스크린은 온 퍼즈 메서드를 호출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메인 액티비티가 온 리스타트 메서드죠. 스탑 메서드에서 이제 온 리스타트 메서드로 호출을 하면서 이제 온 스타트, 온 크릿, 온 리즘 메서드까지 실행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가 생성이 되면 소멸까지 이 라이프 사이클을 하나씩 봤고요. 그러면 이제 액티비티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 액티비티 생성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예. 라이프 사이클에서 스탑하고 퍼즈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그 가려지고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이 안쪽에서 이거 뭘 해줘야 돼 거기?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으니까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 이벤트 받으면 뭔가 다른 일을 하라고 두 개 나누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을 따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즈에서는 어떤 일을 줄 거고 스탑 이벤트 받으면 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스탑 이벤트 받으면 멤버가 다 날아가 버려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직 자세히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또 좀 더 별로 찾아보겠습니다. 안 보여. 라이프 사이클에서 맨 아래가 스탑이에요? 아니요, 딥온 디스트로이가 이제 종료될 때 아예 이제 종료가 돼버릴 때 그게 그 콜백 메서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벤트는 안드로이드에서 다 받아서 그 콜백 메서드로 호출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뭘 쓰는지는 그는 대부분 이제 개발자 마음이지만 스타트랑 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깐 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반드시 살아있어야 될 데이터들 그런 것들은 거기서 리프레시를 해주고요. 새로 완전히 끝나고 다시 액티비티가 살아났을 때 뭔가 새로 리셋이 돼야 된다. 그럴 때는 온스타트에다가 거기서 실행을 다시 시켜주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는 한번 맺어놓고 그 다음번에 그 액티비티가 죽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살려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아예 뭐 멤버를 해놓고 맨 처음에 온크리에이트 같은 데서만 커넥션을 맺어놓고
죽이지 않고요. 마지막에 온 스탑 거기서 이제 커넥션을 끊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 외에 나머지 뭐 메모리상의 뭐 데이터가 잠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다시 리프레시 돼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거나 그런 애들은 스테이트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잠깐 딴 데 갔다 와도 그런 거를 할 때는 이제 온퍼즈 같은 데다가 그 상태에서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갖고 메모리 다 남겨뒀다가 다시 돌아오면 온 리즘에서 다시 다 셋업해줘가지고 프로그램 다시 돌게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라이프 사이클이 저렇게 정해져 있을 뿐이지 어디서 뭘 정하는지는 개판하는 사람에 따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저는 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편집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도 상관이 없고요. 뭐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의 파일을 열게 되면 이제 이런 메뉴들이 쭉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을 클릭을 하시면 아래에 이 애플리케이션 노즈라는 메뉴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 애드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를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OK를 누르면 이제 왼쪽에 액티비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이제 액티비티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 알려놓기만 하는 부분이고 이제 설정은 오른쪽에 네임을 클릭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 액티비티가 지정될 파일 경로가 되겠고요. 그 아래는 이제 들어갈 패키지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실제 이 액티비티 이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액티비티가 뭐 액티비티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슈퍼 클래스라는 액티비티를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래에 보시면 밑에 세 번째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는 체크가 안 돼 있을 텐데 만약에 이 액티비티의 이 추상 메소드를 자동으로 자동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이 클릭을 하셔서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를 만드는 것까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액티비티라는 게 하나의 화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UI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컴포넌트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액티비티만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액티비티 안에서 뷰라는 것을 사용해야만 무언가를 이제 그릴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뷰와 위젯 그리고 레이아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뷰는 뷰 패키지라는 그 안에 뷰 클래스가 있는데 이 뷰 클래스는 화면의 직사각형 영역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뷰 클래스가 다음에 나오게 될 위젯이라든지 레이아웃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뷰가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젯은 이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뷰 객체 중에 하나로서 이제 이런 식으로 버튼이라든지 에디트 텍스트 그리고 이제 텍스트 뷰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레이아웃은 이 위젯들을 담고 있는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위젯들의 배치를 결정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XML로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XML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코드상에서 레이아웃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XML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 이유가 이 XML을 이용하게 되다 보면 UI하고 이 화면 구성 요소하고 이 코드 로직을 분리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XML을 이용해서 둘을 나눠놓게 되면 나중에 이제 유지보수나 뭐 업데이트를 할 때 간단하게 리소스만 변경을 함으로써 이 UI를 변경할 수 있겠죠. 그래서 XML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폴더 안에 보시면 이 RES라는 폴더에 레이아웃이 있죠. 그래서 레이아웃 폴더에서 우클릭을 누르시면 이 뉴 그리고 이제 파일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현재 이 XML 이름을 정할 때 대문자가 안 되고요.
이제 오로지 소문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문자로 이름을 정할 경우에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XML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문자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스코어까지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 빈 화면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저는 일부러 이제 스크래치하게 빈 화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처음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코드를 하나하나 본 것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빈 화면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될 건데 이제 뭐 밑에는 계속 보도록 하겠고요. 이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줄에 뭐 버전이라든지 인코딩이 있는데 이 부분이 XML을 선언한다는 선언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 XML NS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네임스페이스라고 해서 이 어휘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XML의 이제 표준 장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레이아웃을 지정을 해놨고 그 아래가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속성입니다. 꺽쇠까지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 속성에 해당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속성을 정할 때 보시면 이제 앞에 안드로이드하고 콜론까지는 기본으로 쓰고요. 이제 그 뒤가 속성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쌍따옴표가 있죠. 그 안에 이제 속성 값을 지정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죠. 레이아웃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레이아웃을 5개 정도 대표적인 레이아웃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부터 테이블 레이아웃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안드로이드 SDK를 받았던 이 디벨로퍼 사이트를 또 다시 이렇게 알려드린 이유는 이제 방금처럼 제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죠. 제가 모른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찾아보시면 더 이제 공부도 될 테고 제가 이제 절대 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만약 사이트를 이용해서 직접 한번 찾아보면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레이아웃을 한번 각이 앞서서 쉬었다 가는 게 오케이. 5분 정도 쉬었다 가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느낌의 뷰도 컨테이너 갖고 레이아웃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뷰가 레이아웃을 포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뷰 안에 뷰 아래 그 레이아웃이 또 들어가요. 뷰 안에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위젯 패키지 안에 레이아웃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위젯이 뷰 아래에 있고요. 뷰 패키지 아래에 위젯 패키지가 있고, 그 위젯 패키지에 레이아웃이 또 들어가요. 그 위젯 패키지 위젯도 있고 레이아웃도 같이 들어가요. 애초에 위젯이 컨테이너구나. 그렇죠. 근데 위젯이 컨테이너고 예. 찾아봐서 프로다가 컨테이너.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레이아웃까지 쭉 봤는데요. 액티비티라는 게 이 보면 이제 만화책의 한 장이라고 한 장의 이 화면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액티비티를 하나의 화면 그리고 그 액티비티 위에 뷰라는 것을 사용해서 뭔가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말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위에 이제 글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위젯에 포함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젯들을 배치하는 게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이 정도까지 이제 저희가 배웠는데 이 레이아웃들을 한번 또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이건 레이아웃들은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먼저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위젯들을 배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림처럼 가로 방향이라든지 이제 세로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그림처럼 한 방향으로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코드상에서 보시면 이 왼쪽이 리니어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가
리니어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속성들을 설정하는데 밑에 속성들은 이제 계속해서 보겠고요. 위에 이제 제가 빨간색 박스로 쳐놓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속성이 배치를 결정하게 되는 요소인데요. 이 뒤에 속성 값이 허리즌탈이냐 버티컬이냐에 따라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 위젯들을 세로냐 가로냐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란 게 리니어 레이아웃뿐만 아니라 이제 레이아웃들이 중첩이 되는데 지금처럼 리니어 레이아웃은 한 방향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용을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는데 지금처럼 가운데 이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하나를 더 넣어서 이제 세로 방향인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가로 방향을 더 넣어서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보시면 지금처럼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요. 그 아래에 또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좀 글씨가 잘리긴 했는데 예, 오리엔테이션이 위에는 버티컬로 돼 있고 밑에는 이제 허리젠탈로 돼 있죠. 이것도 예제로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봤던 속성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레이어 위스랑 이 하이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 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속성이기도 한데 이 두 개가 없을 시에는 이 XML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에러를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에 해당하는 속성 값들이 이 뒤에 있는 웹 컨텐트하고 이제 필 페런츠 그리고 이제 상수를 써서 사용하는 법이 있는데 이 웹 컨텐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해당 뷰가 포함하고 있는 크기만큼만 크기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필 페런츠를 설정할 경우에는 이 해당 뷰가 포함하고 있는 감싸고 있는 이 부모 뷰를 꽉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를 쓸 때는 이제 숫자를 쓰겠죠. 그리고 뒤에 이제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픽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DP라는 이제 이 밀도의 독립적인 화소라든지 SP라는 이제 스케일의 독립적인 화소를 사용해서 쓰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마다 해상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픽셀을 사용하게 되면 원래 만들었던 이 UI가 조금씩 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DP랑 SP를 사용해서 유연하게 그때 맞춰서 해상도에 맞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SP 같은 경우는 이 텍스트 글씨 크기를 사용할 때 많이 쓰고요. 이제 DP는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weight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모뷰 안에 자식뷰가 2개 이상 있을 때 이 서로의 크기를 비율로서 이 2개의 뷰가 있으면 이제 어떤 식으로 차지할 것인가 비율로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절반을 딱 나눈다든지 뭐 3등분을 하려고 그럴 때 숫자를 사용해서 나누게 되면 이것도 이제 또 나중되면은 디바이스 안에서 또 이제 깨지게 되기 때문에 비율을 사용하면 딱 떨어지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또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중첩을 했던 앞에서 봤던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위에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 속성으로 이제 버티컬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해당하는 버튼이 하나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더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바꿔서 요 부분만 이제 가로로 들어가겠죠, 버튼들이.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요 버튼 4랑 버튼 1은 여기 이 밖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포함돼서 세로 방향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개만 들으면 그림이 UI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방금 보셨던 이제 속성들을 한번 다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버튼을 이제 지금처럼 3개를 줬고요. 버튼을 3개 줘서 이제 랩 컨텐츠를 사용한 버튼이랑 필 페런츠를 사용한 버튼이랑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상수를 사용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버튼이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 보시면 이제 랩 컨텐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있죠. 텍스트가 이 텍스트 크기만큼만 이제 포함하고 있는 크기만큼만 커지게 되고요. 이 필 페런츠는 이 버튼이 포함되어 있는 이 겉에 이 뷰를 꽉 채우게 됩니다. 이제 상수는 제가 지정한 200에 200에 맞게 결정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리니어 레이아웃까지 있고요. 다음은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걸 볼 텐데,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영역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뷰라든지 이미지를 이제 그린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즉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 그리기 때문에 다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그라미부터 세모 이미지를 적용을 해서 쌓이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속성이 폴그라운드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뷰는 프레임 레이아웃 위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폴그라운드 그래비티라는 속성은 이제 현재 그 위에 속성, 이 폴그라운드에 지정된 뷰의 크기랑 위치를 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예제를 통해서 봐야 하는, 보고 가야겠네요. 지금처럼 만약에 지금 이 폴그라운드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두 개를 주고 그 동그라미라는 이 이미지를 폴그라운드로 주고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일반적으로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에 넣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때 제일 마지막에 정의된 부분이 제일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네모가 제일 밑에 있고 이제 세모가 위에 있죠. 그 대신 이제 폴그라운드라는 게 지금처럼 프레임 레이아웃 위에 그려지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제일 위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폴그라운드 그래비티라는 속성을 오른쪽에 라이트라고 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네모가 밑에 있죠. 그리고 세모가 있고 그 위에 동그라미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만약에 이 폴그라운드 그래비티를 적용을 안 해주시면 이 값이 디폴트가 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시게 되면 이제 완전히 가려버리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고 만약에 이 폴그라운드 그래비티를 사용을 해서 필로 되는 거를 막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인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란 건 그 렐러티브 레이아웃 안에 있는 자식뷰들이 렐러티브나 혹은 다른 자식뷰의 상대적인 위치에 맞게 위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써 있는 그림을 보시면 버튼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왼쪽 상단에 있는 버튼이 기준이 되겠고요. 거기에 맞게 버튼 2나 버튼 3이 오른쪽, 아래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드들을 보시면 이런 식의 코드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버튼 1이 기준이죠. 그래서 이제 ID를 사용하는데 이 ID가 뭐냐면 현재 이 뷰를 조작을 해야 될 경우에 ID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 ID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만약에 간단하게 생각하면 현재 버튼에 ID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밑에 이제 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의 속성을 사용하는데 두 개의 이 ID를 적용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뱅이를 쓰고 플러스 ID를 쓰는 경우가 이제 플러스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플러스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처럼 ID를 지정했듯이 이 버튼 BTN01이라는 이름으로 ID가 생성이 되고요. 이제 그 뒤에 있는 플러스가 없는 경우는 BTN01을 참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해당하는 속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기준인 경우에
속성들은 이제 대부분 다 페런츠라는 속성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런츠라는 이름을 찾으면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렐러티브 자식 뷰에 맞게 방금 좀 전에 본 것처럼 버튼 1을 기준으로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눌 때는 이 오른쪽 위에 속성들을 사용하는데 이 얼라인이라는 속성이 이 기준인 뷰의 상단 모서리하고 이제 현재 이 지정하는 뷰의 속성에 맞는 모서리를 같이 맞춰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위에 뭐 빌로우나 뭐 초레프트 오브는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그 밑에가 이제 이 얼라인 탑이라 그래서 기준인 뷰의 상단 뷰를 이 버튼의 상단 뷰랑 같이 맞추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얼라인 레프트 같은 경우는 기준인 뷰 왼쪽 모서리와 이 버튼의 왼쪽 모서리를 맞추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아래는 뭐 부모 뷰가 기준인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렐러티브 레이아웃까지 이렇게 봤고요. 다음은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이라는 거 하고 탭 레이아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행하고 열로 구성되어 있는 격자 모양의 무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레이아웃으로서 일반적인 달력이라든지 표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테이블 레이아웃의 행은 테이블 로우라는 것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열은 테이블 로우에 들어가 있는 자식뷰들의 개수에 맞게 자동으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그에 맞는 속성들이고요. 이 레이아웃 컬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정된 번호에 맞게 열을 정해주는 속성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지금 제 거에는 아예 빠졌고요. 그 전에도 이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되는 속성이 이 레이아웃 컬럼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유는 이 안드로이드에서 자동으로 열은 개수에 맞게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이 속성이 없이도 이 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제 스트레치 컬럼 같은 경우는 지정된 번호의 열을 해당 행을 꽉 채우는 그런 속성이고요. 이제 콜lap스 컬럼 같은 경우는 지정된 번호의 열을 숨겨주는 그런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탭 레이아웃인데요. 탭 레이아웃은 일반적으로 한 화면에 위젯들이 많을 경우에 보기 좋지 않거나 그런 이제 나쁜 애플리케이션이 되는데 이럴 때 기능을 나눠서 더 세부적으로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할 때 이 탭 레이아웃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즉 탭 레이아웃이 탭 호스트가 되겠고요. 이 탭 호스트 안에는 탭 위젯과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저희가 좀 전에 봤던 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탭 위젯은 위에 보시는 것 그림처럼 위에 세 개의 탭에 해당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탭에 맞게 프레임 레이아웃의 이미지들이 하나씩 이 탭에 맞게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미지들은 뒤로 숨겨두고 있다가 이제 탭이 호출됐을 때 그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띄워주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 탭 레이아웃은 좀 저희가 계속 봤던 것처럼 레이아웃 상에서 이런 화면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코드 안에서 또 같이 사용을 해야 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거를 또 한번 예제를 보고 먼저 탭 레이아웃을 만드는데 이 처음에 탭 호스트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아이디를 지정을 해서 나중에 이제 코드에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탭 위젯과 프레임 레이아웃을 세로로 배치하기 위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버티컬 이 옵션을 줘서 이제 탭 위젯과 프레임 레이아웃을 세로로 배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 해당 탭에 맞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는 이 아날로그 클락이라는 위젯과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버튼이라는 위젯을 리니어 레이아웃에 담은 것들이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화면 구성에 따라서 뭐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나온 이 화면에 보이는 건 어널로그 클락이지만 이제 이 코드상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ID를 사용을 해서 이 클락과 버튼을 띄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오는데요. 이 코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를 상속받은 이 탭 레이아웃이 있고, 그리고 이제 onCreate 메서드가 자동으로 오버라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set content view를 사용해서 저희가 방금 봤던 레이아웃을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띄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탭 호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이게 지금 처음 나오는 부분인데, 이 find view by id 메서드를 통해서 저희가 id를 정했죠. id를 지정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탭 호스트 객체랑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텍스트 뷰라든지 버튼을 사용하게 되면 이 앞부분하고 이 부분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튼을 만들게 되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서 버튼 변수명을 주고요. 이제 캐스트에서 버튼을 주고 이제 find id를 이렇게 줍니다.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 이제 버튼에 맞는 id를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find by id를 사용을 하시고요. 이제 셋업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탭 호스트의 셋업 메서드를 통해서만 반드시 탭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셋업 메서드를 반드시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탭 스펙이라는 객체가 있는데, 이 탭 스펙이라는 것은 탭의 형태라든지 탭의 내용들을 관리하는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헬퍼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뒤에 이 new 탭 스펙이라는 객체에 이런 클락이라는 태그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그는 이 현재 탭을 구분하게 되는 기준이 되고, 이 탭 내용에 id가 이 클락이라는 걸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펙이라는 헬퍼에 set content 메서드에 이제 저희가 방금 여기죠. 여기서 지정을 했던 이 아날로그 클락이죠. 이거를 담고 있던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id를 여기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set indicator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시면 탭을 클릭할 때 그 탭의 이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클락이라는 이름으로 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스펙을 이 add 탭이라는 메서드에 담아야만 요 한 부분이 요 클락이라는 이 스펙이 지정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밑에서 버튼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똑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버튼이라고 태그를 정의하고 그 밑에 리니어 레이아웃 버튼을 담고 있던 리니어 레이아웃 아이디를 지정을 했고요. 이제 버튼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스펙을 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set current 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액티비티가 이 현재 액티비티가 실행될 때 어떤 탭을 먼저 실행을 시키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처럼 0을 하게 되면 이 앞에서 정의했던 요 클락 화면이 나오겠고요. 이제 1을 정의하게 되면 이제 버튼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기 쉽게 예제들을 버튼으로 다 나눠서 봤는데, 지금 이제 화면이 나올 텐데, 이 화면은 이제 다음 주에 이 화면 전환하는 거를 다음 주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방금 코드가 이 탭 호스트를 누르게 되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락이라는 이름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널로그 클락이라는 위젯이 이 안에 프레임 레이아웃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set current 탭을 0으로 줬기 때문에 이 현재 클락이 먼저 나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의 버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탭 이제까지 알아봤는데 레이아웃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위젯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젯은 이 앞부분에 봤던 텍스트뷰라든지 뭐 에디트 텍스트 버튼이 있는데 이제 다 에디트 텍스트 빼고 다 봤던 부분이죠. 버튼도 봤고 텍스트뷰도 봤고. 그래서 이제 텍스트라는 것은 화면에 뭐 텍스트를 출력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디트 텍스트라는 건 입력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아래 속성을 보시면 제가 왜 이 속성을 뺐냐면 이 안드로이드 속성들을 보시면 이름만으로 그 특징을 다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토 텍스트라 그러는 거는 자동으로 문법을 맞춰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싱글 라인은 이제 한 줄로 입력을 받을 때 한 줄로만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Enter your name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뉴머릭은 이제 숫자만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그런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성 이름만으로도 유추가 가능하다는 걸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속성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버튼인데 저희가 버튼을 계속 많이 썼죠. 그래서 이번에 볼 부분은 버튼을 클릭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버튼인데 저희가 그걸 다 무시하고 버튼을 계속 보여주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버튼을 클릭하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이 이벤트를 발생하는 게 리스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리스너까지 보는 거를 지금 예제를 통해서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뷰부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를 지정을 하고요. 이제 텍스트라는 속성이 실제 이제 들어가 있죠, 이름이. 그리고 이제 밑에가 텍스트 컬러인데 이게 이제 RGB 코드를 속성 값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사이즈가 되겠고요. 아래는 사이즈 이제 SP를 단위는 SP를 사용한다는 걸 알아주셔야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텍스트 스타일이라 그래서 이제 볼드니까 현재 글씨가 굵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헬로우가 이렇게 보이죠. 붉은 글씨에 흰색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뭐 이제 이거를 이제 노말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노말로 보게 되면 일반 글씨가 되는 그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에디트 텍스트는 제가 이제 에디트 텍스트를 만들어 봤는데 이제 텍스트 뷰 이제 제가 설정을 해놨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폰 넘버라 그래서 번호만 숫자만 받을 수 있게 해놨고 true로 지정을 해놨죠. 그리고 이제 싱글 라인이라 그래서 한 줄로만 입력을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힌트 enter your name 이렇게 해놨고 이제 버튼을 또 만들어놨는데 제가 이거 예제를 좀 틀어서 보시면 버튼은 이제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처럼 에디트 텍스트랑 그리고 이제 텍스트 뷰랑 버튼이랑 지금 find view ID by ID를 통해서 설정을 해놨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제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이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onClick이라는 콜백 메소드가 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트 텍스트에 get 텍스트를 이제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에디트 텍스트에 글씨를 친 거를 스트링으로 가져와서 별도에 담아가지고 이제 셋 텍스트를 사용해서 텍스트 뷰에 설정하는 그런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게 여기죠. 이제 에디트 텍스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폰 넘버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이제 한글이라든지 영어 쓰는 자판이 뜨질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번호를 쓰겠다, 숫자만 쓰겠다고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화면이 먼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번호를 이렇게 누르고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 해당 버튼이 이 에디트 텍스트에 적혀진 이 글자들이 텍스트 뷰에 찍히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클릭 리스너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버튼
레이아웃은 특별히 볼 게 없고요. 계속 봤던 거니까 뭐 아이디 정해놨고 그 안에 이제 테스트 버튼이라고 지정을 해놨고 뭐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실제로 코드 안에서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릭 리스너라는 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임플리먼트를 사용해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인터페이스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저희가 쓰는 이 new onClick listener라고 그래서 이 리스너의 객체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XML 상에서 또 구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이 쉽다고 하는데 저희는 계속 아까 했듯이 스크래치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쉽게 가진 않고 조금 손이 더 가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버튼을 아이디를 생성해서 객체까지 만들어 놓고요. 이제 이 set onClick listener라는 것을 이 메서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onClick listener의 객체의 변수 아이디를 여기에 담게 되시면 이제 버튼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 아래에 콜렉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해당하는 이벤트를 이 안에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토스트라는 걸 넣었는데 이 토스트도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요. 이 토스트라는 거는 이제 화면에 뭔가 잠깐 띄워서 이제 글씨 같은 텍스트를 띄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 리스너라는 샘플로 제가 또 빼놨는데 근데 이제 테스트 버튼이 있죠. 아까 버튼 하나 만들어 놓고 클릭이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테스트 버튼 좀 짧게 해놔가지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방금 나왔던 게 토스트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버튼 텍스트 뷰부터 버튼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다음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이미지를 사용한다든지 뭐 라디오 버튼을 사용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이미지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미지 뷰라는 위젯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위젯은 이 리소스 형태 이미지라든지 비트맵 그리고 이제 웹상에 존재하는 이미지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바로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드롭 폴더에 넣도록 할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끌어다 놓으면 이런 화면이 떠서 카피를 하게 될 텐데 현재 보시면 드롭 폴더가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이 디바이스마다 해상도가 달라서 현재 이런 식으로 폴더를 3개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상도부터 저해상도까지 나눠놔서 이제 해상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찾을 수 있게 3개로 분리를 해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라디오 버튼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그림이죠. 회원 가입을 할 때나 뭐 약간의 동의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버튼은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위젯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코드를 보는 것처럼 라디오 그룹이라는 그 안에서 라디오 버튼이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즉 라디오 버튼이 4개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감싸고 있는 라디오 그룹이 하나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박스는 라디오 버튼하고 정반대로 이제 라디오 버튼은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됐지만 이 체크박스는 다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개를 한꺼번에 또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뷰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지 뷰는 이제 저희가 프레임 레이아웃에서 한번 봤던 거기도 해서 제가 조금 다르게 그래서 일단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미지 들어갈 부분이랑 버튼을 2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지를 하나 넣고 있는데 이 버튼을 2개를 사용해서 하나는 이미지를 바꾸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이미지를 투명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미지 뷰라는 것을 위젯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이미지 뷰는 뭐
많이 사용하는 속성이 이 src라는, 이건 당연히 있어야겠죠. src라는 속성인데 여기가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속성 값으로 이미지의 저장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음원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드로우블 폴더에 저장을 해놨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가 없는 경우에 참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드로우블에 있는 음원이라는 이름으로 된 이미지를 참조하겠다라는 그런 속성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은 두 개를 이렇게 결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제가 버튼 하나는 이미지를 바꾸고 하나는 이제 이제 투명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코드를 가셔서 계속 이제 뭐 이미지나 버튼은 이런 식으로 계속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도 아까 저희가 알려드렸듯이 이 set onClick listener를 사용해서 두 개로 나눴죠. change할 버튼은 이제 이미지를 바꿀 버튼을 클릭할 이제 리스너를 하나 설정했고, 그리고 이제 이 set alpha라는 속성이 이 현재 이미지를 투명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 뒤에 이 속성값이 0에서 255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255가 전혀 하나도 투명이 적응이 안 되고요. 이제 0이 되게 되면 완전히 투명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50만 있고요. 이제 지금 보시면 set image resourc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이미지가 이 레이아웃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메서드를 통해서 바꾸게 됩니다. 이 man이라는, 제가 또 이제 미리 넣어놓은 man이라는 이름의 이 이미지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미리 앞서서 이 형태를 여러 가지 형태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뭐 비트맵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소스 저희가 쓰는 것도 가능하고, 이제 URI 웹상에 있는 이미지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제를 보게 되면 제가 이미지 뷰점을 누르면 이제 처음에 잘 안 보이는데 이쁜 여자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도 계신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무슨 차별이냐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체인지 버튼 누르면 여성분들을 위한 또 이제 괜찮은 남성분을 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인지 버튼 누르면 나오죠. 잘 안 나오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뭡니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멋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인지 버튼 눌러서 멋진 남성분을 띄웠고요. 이제 트랜스페런트라는 버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예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속성을 보게 됐고요. 이제 라디오 버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발점 저점 이게 키값이잖아요. 예, 주소값이죠. 네, 주소값인데 그 이제 거기 설정을 하면 키밸류 값으로 저장이 돼 있을 거잖아요. 예. 그거 아까 말씀하신 어디 부분에? 여기 이제 알점 자바라는 곳에 자동으로 이제 주소값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 보면 이제 다 들어가죠. 뭐 음원 저희가 넣었던 음원도 들어가고 버튼도 저희가 저장했던 부분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건들면 안 된다. 컴파일할 때 자동으로 들어가는 예, 자동으로. 만일에 파일 이름이 똑같은 거에 박상자가 파일 이름 같으면요? 박상자가 꽉짝 어떤 이미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JPEG이나 PNG 어떻게 Interesting idea. 아시는가요? 컴파일하기 전에 에러 네. XML 저기서 에러 날 거예요. 에러 날까요? 네.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변수 이름이 두 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에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클립스에서 에러라고 뜰 거예요. 아예 ADT에서 에러라고. 한번 바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나. 그래서 이제 라디오 버튼 한번 보도록 아니 할게요. 그럼 아까 저 랩이나 음원 같은 그 이미지는 예.
드래깅 드랍 딱 해놓으면은 여기에 예, 생성된다는 자동으로. 말씀이시죠? 그 이미지에 네. 그 이미지 파일 이름이 자동으로 아, 조작돼요. 그러네요. 아, 그냥 확장자는 안 들어가고 그냥 예. 이름으로만. 그래서 이제 라디오 버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라디오 그룹이 있고 그 안에 라디오 버튼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이 라디오 버튼들의 배치는 이 현재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 아니라 레이아웃 안에서 이 라디오 그룹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라디오 그룹 안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안에 해당하는 버튼들을 세로로 결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라디오 버튼들은 이제 특별한 게 뭐 계속 봤던 거라 특별한 건 없는데 이 체크드 속성이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라디오 버튼이 실행이 될 때 현재 이 체크 버튼이 이 속성이 출력이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시작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제를 한번 보시면 이제 먼저 라디오 그룹을 선언하고 초기화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텍스트 뷰는 제가 버튼이 클릭됐을 때 어떤 버튼이 클릭이 되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다른 점이 좀 전에 버튼을 클릭할 때는 온 클릭 리스너를 사용했는데 현재는 이제 체크드 체인지 리스너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 인자 값으로 들어오는 게 두 개가 들어옵니다. 라디오 그룹 객체가 들어오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버튼이 어떤 버튼이 클릭이 되는지 아이디가 들어오는데 이 아이디를 사용해서 버튼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라디오 그룹 안에서 자동으로 해제가 되고 또 이제 클릭이 되고 그러면 이제 현재 클릭되면 이전에 클릭됐던 게 자동으로 해제되는 그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는 이제 버튼 이름을 따와서 출력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저희가 체크드 버튼을 먼저 이 버튼 세 번째 버튼에 정의를 했죠.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세 번째 라디오 버튼 3라는 거에 체크드 속성을 해놨기 때문에 시작을 할 때 먼저 체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출력을 해놓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드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박스는 이제 다중 성속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면 라디오 그룹 같은 이제 감싸고 있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보면 이제 두 개만 사용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 위에는 뭐 텍스트 뷰는 이제 또 방금 라디오 버튼처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체크가 되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체크박스는 버튼처럼 똑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버튼에 이 온클릭 리스너 안에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볼 건 없지만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is checked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체크박스 버튼이 사용이 됐냐 안 됐냐를 이제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서 또 이제 이름을 이 스트링 때 담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아서 체크가 됐으면 둘 다 체크가 됐으면 이제 체크가 되었다는 걸로 이 널이 아닐 때 이제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제를 한번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하나가 뜨죠. 그럼 이제 두 개를 누르고 하면 이제 체크박스 1, 2 체크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에 리스트 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스트 뷰라는 것은 여태까지 봤던 위젯들이랑 조금 다르게 고급 위젯이라고 정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단순히 레이아웃상에서 구현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처리를 거쳐서 만들 수 있는 게 리스트 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스트 뷰가 중요한 게 어댑터라는 전달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어댑터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어댑터들이 있는데 거기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이 리스트 뷰 위젯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댑터에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즉
뭐 데이터를 리스트 뷰에 뿌린다든지 할 때 어댑터가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움직여라까지 모든 제어를 어댑터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 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트 뷰는 어댑터를 사용한다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죠.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레이 리스트에 1부터 10까지 숫자를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 뷰를 사용을 했는데 이 어댑터에 담는 게 어떤 데이터를 담을 것이냐와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이냐를 어댑터에 담아서 리스트에 그냥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뷰는 정말 이제 그냥 리스트만 쭉 가지고 있고 어댑터가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제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가 그렇게 많이 길지 않은데요. 먼저 리스트 뷰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어레이 리스트, 아까 숫자를 담을 어레이 리스트를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어댑터 중에서 이제 리스트 위젯에 맞게 이런 식으로 정하는데 저는 어레이 어댑터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 뷰를 먼저 아이디를 지정해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레이 리스트도 설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포문을 돌면서 1부터 10까지 숫자와 이 add라는 아이템의 문자열을 담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게 여기죠. 어댑터를 설정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this라는 이 액티비티 객체 인스턴스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방금 어레이 리스트죠. 숫자 데이터를 담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거냐 할 때 텍스트 뷰를 지정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R.점 레이아웃을 사용하는데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안드로이드 SDK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텍스트 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따로 텍스트 뷰를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이 한 줄 코딩으로 텍스트 뷰 하나짜리를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뭐 텍스트 뷰를 직접 설정하기 원하신다면 이제 만들어서 직접 넣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할 부분이 이제 set 어댑터라는 이 메서드에 어댑터를 담으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보면 리스트 뷰가 있죠. 이런 식으로 숫자와 저희가 이제 저장했던 이 데이터와 텍스트 뷰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하나하나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 뷰에는 자동으로 스크롤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부족한 걸로 판정이 났고요. 전혀 아닌데요. 전혀 아닌데요. 열심히는 했는데 어떻게 제가 원했던 정보들은 다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혹시 그 위젯 중에 그리드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다음 시간에. 그게 좀 어려워서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드 뷰랑 그리고 갤러리 뷰 이쪽을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주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제가 리스트 뷰에 한 10만 개를 넣고 싶으면 예. 10만 개를 그냥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메모리나 분명히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이게 제가 알려드렸던 거는 이 기본을 쓴 거고 이 커스텀하게 또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려워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넣어놨어요. 마지막에 또 다 이렇게 리스트 쓰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같이 사용하려고. 예. 그래서 이제 제 메일이 이렇게 있는데요. 뭐 궁금하신 점을 보내주셔도 되고, 뭐 강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도 보내주셔도 되고요. 뭐 강의가 마음에 안 들었다, 뭐 아무거나 다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용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안드로이드 첫 강의 우여곡절 끝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